자, 이제는 발치 즉시 임플란트를 심었던 즉시 식립 케이스가 되겠는데요. 먼저 구치부에 시행했던 발치 즉시 식립 케이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46번 잔존 치근이 있는 부위에 임플란트를 심기 위해 내원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사진에서 보다시피 이 잔존 치근 상태로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지내오신 것이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죠. 왜냐하면 치근 주변에 뼈가 상당히 많이 들어차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정도 상황이라면 발치 즉시 식립이라고 하더라도 거의 뭐 힐드 리지에서 임플란트를 심는 상황과 거의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크게 어렵지 않게 임플란트를 식립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즉시 식립을 시행한다면 통상적으로 대구치에서는 치근과 치근 사이에 있는 중격, 즉 septum 부위를 공략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부위에서 우리가 초기 고정을 얻어야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와 같이 중격 부위에 드릴링을 시행을 하고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였습니다. 네. 발치 전의 모습부터 임플란트 식립 직후 그리고 최종 보철물이 세팅된 후의 모습을 보면 임플란트가 적절하게 잘 식립이 되었고 발치 즉시 식립이지만 뼈가 아주 양호한 케이스에서 선택을 했기 때문에 큰 어려움 없이 시행을 했던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전치부에서 시행했던 즉시 식립 케이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전치부에서 발치 후에 즉시 임플란트를 식립을 했던 케이스인데요. 하악 42번 측절치 호플리스 투스를 발치를 하고 GBR을 하고 임플란트를 심었던 케이스인데요. 이 케이스에서는 전치부이기 때문에 제가 절개선의 디자인을 이와 같이 견치, 원심 부위에 한 개의 수직 절개를 가하였고요. 나머지 부위, 전치 부위에는 10군의 절개만 주었습니다. 그래서 플랩을 박리를 하고 순측의 골 흡수 부위에 GBR을 시행을 했던 것이죠. 절개선의 디자인에서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될 점은 바로 블러드 서플라이라고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종골과 오스가이드, 콜라겐 멤브레인을 사용을 해서 GBR을 시행을 했고요. 이 골 이식술을 시행하는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이 스페이스와 스테빌리티, 그리고 최종적으로 연조직 플랩을 적절하게 프라이머리 클로저를 이루는 이 과정들은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그런 골 재생술의 원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최종 보철물이 완성된 후의 모습을 볼 수 있고요. 협측에 골 흡수되어 있던 부분이 주변 자연치아와 비슷한 정도로 잘 회복이 된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스탠다드 사진을 치근단 방사선 사진을 통해서 보시면 발치 전의 모습과 그리고 임플란트 식립 후에 골 재생이 얻어진 그런 모습을 우리가 비교해서 볼 수 있습니다. CT의 모습을 보면 이렇게 과도한 그 골 재생이 얻어진 것으로도 보이지만 사실 전치부의 심리성을 위해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 이상으로 약간 오버한 그러한 그래프트를 해줘야만이 볼륨이 장기간 유지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많은 그래프트를 해주는 게 전치부에서는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발치 후에 치조제는 이와 같이 빠른 시간 동안에 이렇게 흡수되는 것을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발치가 시행되고 나면 페리오돈탈 리가멘트가 소실되기 때문에 그 소실로 인해서 번들본에 가해지는 그 블러드 서플라이가 차단되게 되고 그 이후에 골 흡수가 순차적으로 일어난다는 이런 사실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을 최대한 막기 위해서 우리가 이 발치 직후에 이 발치와의 형태를 최대한 유지시키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 바로 발치와 보존술이 되겠죠. 환자가 최초에 가지고 있는 이 가용골이 충분하다면 우리는 그 상태를 그대로 보존하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환자가 가지고 있는 어베일러블 본이 가용골이 부족하다면 우리는 오그멘테이션을 통해서 골 재생을 얻어야 되겠죠. 우리가
고울 재생술식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고울 재생술의 시작은 바로 발치 직후 시작되는 이 발치와에 대한 매니지먼트에서부터 출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발치와의 직후에 시행하는 그 매니지먼트라는 것이 결국은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알베올라 리치 프리저베이션, 즉 치조제 증대술이라고 불리는 ARP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마지막으로 ARP의 임상 케이스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인데요. 발치 직후에 치조제 보존술을 시행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상악 제1소구치를 발치를 시행을 하고 임플란트 심는 것은 뒤로 미루고요. 일단 발치와 내부에 고울 이식을 시행을 하였습니다. 이 케이스에서는 합성골을 사용을 했는데요. 발치와 보존술을 시행을 하는 데 있어서 합성골, 이종골, 동종골 어떠한 골 이식제도 사용할 수 있는데 어느 한 가지 골 이식제가 탁월하게 월등하게 결과가 좋다라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각각의 다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요. 골화 속도라든가 흡수율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장단점이 다르기 때문에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케이스에서는 합성골과 콜라겐 멤브레인을 이용해서 제가 치조제 보존술을 시행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6개월 경과 후에 힐링이 잘 되었고 고울 재생이 성공적으로 얻어져서 임플란트를 아주 쉽게 적절한 위치에 빨리 심을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 환자분은 시간적인 면은 전혀 개의치 않았고요. 가급적이면 좀 아프지 않고 힘들지 않고 시간이 오래 걸려도 좋으니 좀 더 편안하게 임플란트 시술을 받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치조제 보존술을 제가 권유를 해서 진행을 했던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네, 발치 전의 모습부터 ARP를 시행한 직후의 파노라마 그리고 최종 보철물이 세팅된 후의 파노라마를 시간 순서대로 이렇게 비교를 해보시면 만약에 저와 같은 제1소구치 발치 케이스에서 발치 즉시 식립을 하려고 했다면 상악동 거상도 시행을 했어야 됐고요. 골 흡수가 많이 심했기 때문에 GBR도 필요한 그런 상황이 됐겠습니다만 이렇게 간단하게 치조제 보존술을 시행해 줌으로써 임플란트 식립 수술이 식립 과정이 아주 쉽고 편안하게 끝날 수 있었던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ARP 시행 직후 찍었던 CT 모습과 그리고 최종 보철물 세팅 후에 CT 모습을 비교를 해서 보시면 이렇게 발치와 주변에 고울 재생이 잘 이루어진 모습을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또 다른 ARP 케이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발치 직후에 고울 이식을 시행을 해서 치조제 보존술을 시행을 했는데요. 이 케이스도 마찬가지로 상악 제1소구치 잔존 치근을 발치를 하고 그리고 에이오스와 오스 가이드를 이용해서 치조제 보존술을 시행을 하였습니다. 네, 6개월을 기다렸네요. 6개월 후에 모습을 보시면 외형적으로 보더라도 치은의 외형을 보더라도 이 발치 후에 6개월이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협측 골벽이 거의 함몰되지 않고 잘 유지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플랩을 열었을 때에도 골화가 잘 이루어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정도의 연조직과 그리고 이런 정도의 뼈가 있는 상황이라면 임플란트 식립은 아주 간단히 빨리 끝낼 수 있겠죠. 네, 2차 수술을 시행을 해서 최종 보철물까지 완성을 해드렸습니다. 수술 전에 잔존 치근이 있던 모습, 이 상태에서의 협측의 외형과 수술 후에 최종 보철물이 완성된 후에 협측 치조제 치은의 외형을 육안으로 비교를 해보시면 아주 유사하게 잘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파노라마 사진으로 이렇게 비교를 해보시면요, 상악 4번을 발치를 하고 임플란트를 아주 심플하게 심을 수 있었던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 케이스가 되겠는데요. 마지막 케이스 역시 제가 최근에 시행했던 알베올라 리치 프리저베이션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발치 직후에
치조제 보존술을 시행을 해 주었습니다. 이 환자는 상악 16번 치근이 파절되어서 발치를 하고 임플란트를 계획을 했는데 사진에서 보다시피 치근 파절로 인해서 주변에 골 흡수도 심하고 또한 상악동의 하연과의 그 거리가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바로 임플란트를 식립하기는 좀 무리가 되겠고요.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발치만 하고 기다리게 된다면 아마 많은 골 흡수가 예상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환자분에게 발치와 보존술을 시행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임상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이 발치와 보존술에서 사용하고 있는 재료들이 물론 파티큘레이티드 본을 직접 넣고 그리고 그 위에 콜라겐 멤브레인이라든지 콜라겐 머티리얼 같은 것들을 덮어서 발치와 보존술을 시행할 수도 있는데요. 또 최근에 많이 임상에서 사용되고 있는 재료가 이렇게 콜라겐과 골 이식제가 애초에 이렇게 믹스되어 있는 형태로 나오는 그런 재료가 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이오스 콜라겐이 있는데요. 오스템의 에이오스 콜라겐도 이와 똑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합성골인 큐오스에도 큐오스 콜라겐 제품이 있고요. 이 콜라제네이티드 본은요. 콜라겐은 대략 한 10% 정도, 그리고 골 이식제는 한 90% 정도, 한 9대 1 정도의 비율로 이렇게 조성이 되어 있는데 사실 파티큘레이티드 본을 직접 발치와 내부에 적용을 하고 치조제 보존술을 시행을 해도 무방합니다. 다만 이렇게 콜라겐과 믹스가 되어 있는 형태로 우리가 적용을 하게 되면 좀 더 편리하게 조작성이 좋아지기 때문에 발치와 내부에 삽입하기 쉽고요. 그리고 골 이식제가 흩어지거나 빠져나오거나 하는 일이 훨씬 덜 생기겠죠. 그래서 좀 더 임상에서의 어떤 조작성, 편의성을 위해서는 이와 같은 형태의 재료를 사용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케이스에서 상악 16번을 발치를 시행을 하고 에이오스 콜라겐을 적용을 하였습니다. 좌측 상단에 2주 후에 힐링의 모습이고요. 그리고 3개월 후에 힐링의 모습, 그리고 좌측 하단에 5개월이 경과한 후에 임플란트를 식립을 했습니다. 네, 5개월 경과 후에 제가 임플란트를 심었을 때에 물론 워낙 골 흡수가 심했던 환자분이었기 때문에 발치와 내부의 상태가 처음과 뭐 똑같은 상태로 그대로 유지되기는 어려웠지만 그래도 임플란트를 심을 수 있을 정도의 상태는 되었기 때문에 발치와 보존술의 의미는 충분히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파노라마 사진에서 비교를 해보시면 상악 6번 치아를 발치를 하고 이렇게 임플란트를 심었는데요. 사실 이 임플란트를 심으면서 상악동 하연과의 거리가 가까웠기 때문에 약간의 크레스탈 어프로치를 통해서 약간의 상악동 거상을 함께 동시에 시행을 했던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CT 사진을 비교를 해서 보시면 좌측에 발치 전에 CT부터 그리고 중앙에 있는 ARP를 시행한 후에 CT의 모습, 그리고 최종적으로 임플란트를 식립한 후에 상악동 거상까지 동시에 시행을 한 CT의 모습을 비교를 해보시면 발치와의 외형이 어떻게 변화가 되었는지를 알 수 있겠습니다. 구개측이 상당히 심한 골 흡수가 있었는데요. 그래도 이 ARP를 시행을 해줌으로써 수직적인 치조제의 높이는 뭐 어느 정도 흡수가 불가피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임플란트를 심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을 정도의 이런 외형은 얻을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보태서 약간의 크레스탈 어프로치를 통한 상악동 거상을 해줌으로써 임플란트를 어렵지 않게 심을 수 있었던 케이스였습니다. 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내용의 결론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골 재생술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어떤 재생술식 방법을 사용을 하느냐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것이고요. 그리고 골 재생술의 원칙을 지키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 타이밍의 관점에서 임플란트 식립 타이밍을 잘 술자가 결정을 해야 되는데요. 결론은 제가 이 시간에 선생님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임플란트를 심는 그 타이밍을 고려를 할 때에 기다려야 할 때와
그리고 수술을 해야 할 때, 그러니까 수술을 바로 들어가야 할 때를 잘 선별해서 생각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기다린다는 것은 물론 발치 후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기다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여기에서 제가 강조해드리고 싶은 것은 가급적이면 치조제 보존술을 통해서 발치와의 그 골 흡수를 최대한 줄이고, 그리고 그 이후에 임플란트 식립을 좀 더 수월하게 가져가는 그런 방법을 선택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것이고, 그때 우리가 아주 효용성 있게 사용할 수 있는 재료가 이런 에이오스 콜라겐과 같은 이 콜라제네이티드 본 그래프트 머티리얼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만약에 본격적인 GBR을 시행을 해야 되는 그런 케이스로 판단이 된다면 저는 딜레이드 플레이스먼트를 많이 선택을 해서 시행을 하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반드시 고울 재생 원칙을 확실하게 지켜서 수술을 해야만 우리가 원하는 성공적인 고울 재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렸지만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런 패스 프린시플과 같은 원칙을 그냥 머릿속으로 알고 있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 수술 과정 속에서 한 가지 한 가지 이 항목들을 미스 없이 잘 실행을 해내는 것이 성공적인 고울 재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지름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으로 제가 오늘 스마트한 고울 재생 전략이라는 제목으로 선생님들께 고울 재생에 관한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